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에 위치한 마케도니아.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실 텐데요.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의 면적은 남한의 4분의 1, 작은 국가입니다. 사방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호수와 강의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죠. 겨울로 접어들던 2004년 11월 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프에서 남서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진 키세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중년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딸은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실종자의 이름은 미트라, 64세의 여성입니다. 지역에서 청소부로 근무하고 있었죠. 며칠 전 늦은 밤에 집 앞 마트에 다녀온다는 그 연락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의 태도가 영 예상 밖이었어요. 수사를 원하면 돈을 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그 정도로 부패한 경찰이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은 이 실종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딸을 의심하고 있었고요. 그녀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함정 수사를 펼쳤던 거죠. 하지만 수사는 난항을 계속 겪으면서 시간만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실종 3개월 뒤인 2005년 1월 64살의 미테라는 지역 인근 쓰레기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목졸림과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딸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졸지에 엄마를 잃고 용의자로 물린 것도 억울한데 이 경찰의 허술한 수사에 완전히 분노한 딸은 이 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해서 공론화시키기로 결심하게 되죠. 시간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7년 11월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작은 마을 키세보 지역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이번 피해자는 56세의 여성 리코스카. 마트에서 장을 본 후에 실종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쓰레기 봉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그녀 역시 목졸림의 흔적과 함께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고 여러 차례 끔찍한 폭력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여 이 상태를 보고 원한에 의한 살인을 염두했지만 주변인들에 따르면 리코스카는 너무도 평소에 성실하고 또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주변에 전혀 없었던 거죠. 이 두 건의 연쇄 살인 사건으로 평화로웠던 작은 마을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케도니아의 유력 일간지 소속 기자 블라도 타네스키는 이 사건들에 주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무려 지난 25년간 강력 사건만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엔 최고 언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업계에서는 신임과 선망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단연간의 취재 경력을 가진 그가 뭔가 남다른 촉으로 이 사건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놀라운 주장을 내놓죠. 2005년에 벌어진 미트라 살인사건과 2007년 리코스타 살인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이라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두 사건을 각기 다른 케이스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던 상황이죠. 그의 기사가 보도되자 사람들이 동요했고 또 기사 덕분에 마케도니아의 일간지 우트린스키 베니스크는 판매 부수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난의 화살이 경찰에게 쏟아지죠. 아니 기자만도 못하냐, 조사를 왜 이따구로 하냐, 세금 다 축내고 있다 하면서 계속 수사기관이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계속 피해자만 생겨난다 하면서 사람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연쇄 살인 사건이다라는 걸 감지한 이 사건이, 그러니까 마지막 리코스카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6개월 만인 2008년 5월, 이번에 세 번째 사건이 접수됩니다. 실종 사건이었는데 65세의 지바나라는 여성이었죠. 그녀는 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실종 9일 후에 그녀 역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앞서 두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 사건이다라는 추정하에 공통점이 있다면 비교적 좀 50대에서 70대까지 중년 여성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 이 작은 마을에는 연쇄살인범이 버젓이 선한 시민인 척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촉 좋은 기자 타네스키의 주장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타네스키는 과연 뭘 보고 이게 연쇄살인 사건이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범행수법입니다. 일단 이 3명의 피해자 모두 알몸으로 발견이 되었고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되죠. 주목할 만한 점은 공통점으로 3사람이 다 전화선으로 온몸이 묶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 타네스키는 더욱더 심층적으로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의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 다 했고요. 시신의 상태, 사건의 정황, 특히나 범행 도구로 쓰인 전화선에 대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합니다. 이후 그가 내놓은 기사는 마치 현장을 본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졌죠. 그럴수록 대중들은 더욱 경찰을 비난하면서 타네스키야말로 진정한 기자라며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렵 마케도니아의 화제의 인물이 되는데요. 경찰 역시 뒤늦게 이 사건을 연쇄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타네스키 기사를 참고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3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이 흐른 2008년 6월 22일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번째, 3번째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와 유력한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라는 소식. 범인을 이젠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중에게 범인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바로 열혈 기자 블라도 타네스키였죠. 에?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최고의 언론인이라고 칭송할 때 경찰만큼은 생각이 좀 달랐죠. 기사를 보니까 내용이 너무도 적나라하고 또 사실적인 묘사까지 오히려 의아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니 사실 그동안 이 죽은 피해자들이 전화선으로 묶여 있었다라는 건 경찰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지고 있던 사실입니다. 기자니까 취재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만큼은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수사 담당 형사와 강력대장만이 알고 있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범인 당사자. 타네스키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범행 시간, 장소까지 경찰들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가던 경찰이 이건 도저히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죠. 그래서 타네스키를 용의자로 두고 경찰이 은밀하게 뒷조사를 진행했어요. 타네스키가 전화선을 다량으로 구매한 내역도 알게 됐고 그의 집을 수색해서 DNA 확보에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DNA와 검사를 해봤더니 99% 일치했죠. 정말 대중의 존경을 받던 한 기자가 한순간에 살인자로 전락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들 모두 하나같이 타데스키는 너무도 평소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증언과는 달리 누가 봐도 범인이 뚜렷했습니다. 타네스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가자면 그는 1952년 보수적이고 엄격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셨고 어머니는 병원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유독 어머니와 트러블이 잦았다고 해요.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던 타네스키는 저널리즘을 공부한 후에 기자가 되는 데 성공했는데요. 대학 시절에 만난 변호사 아내와 결혼을 했고 둘 사이에 사랑스러운 2명의 자녀까지 있습니다. 정말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삶이었죠. 하지만 지난 2002년 그의 아버지가 자살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요. 몇 달 후에 어머니는 약을 실수로 과다 복용하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그 병원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타네스키의 가세가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존 일하던 신문사에서 해고마저 당했고, 반면에 아내는 승승장구 승진을 하면서 어쩌면 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을 수도 있죠. 다행히 경력을 살려서 마케도니아의 또 다른 일간지로 이직을 했는데, 이때 그는 자신의 입지를 굳혀야 한다는 부담감에 휩싸이게 돼요. 특히나 정말 특종, 소재 고갈로 힘들어하던 그는 이 마케도니아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역대급 특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타네스키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자신의 어머니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나는 그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모두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이었고, 심지어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하는 청소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건데, 이 작은 마을에 그러니까 피해자 3사람 모두 그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을 정도예요. 특종을 노린 연쇄살인극, 그리고 이 가운데는 어머니를 향한 혐오가 깔려 있었습니다. 범인의 아내 베스나는 남편의 연쇄살인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그녀에 따르면 결혼 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물론 남편이 부모님과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정말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은 남편이고 아버지였다고 말하는데요. 심지어 남편이 이렇게 내놓은 기사에 대해서도 아내와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너무도 태연했죠. 게다가 나중에 밝혀진 건데, 타네스키가 그 중년의 여성들을 살해하기 전 어머니의 친구시지 않냐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직접 초대했고 식사 대접까지 했다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 알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피해자의 딸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언론사에 사건을 직접 제보했다라는 걸. 소름 끼치게도 그녀가 찾아간 기자 역시 타네스키였습니다. 자신이 죽인 여성의 유가족이 찾아와서 억울하니 이 죽음을 밝혀달라는 부탁. 그는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우월감? 일말의 죄책감은 없었을까요? 타네스키는 체포되었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이내 또 다른 소식이 전해져요. 수감 하루 만에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사인은 자살. 감방에 있던 그 물 양동이에 머리를 박은 채 발견됐다고 발표됐어요. 특종의 목을 매면서 스스로 연쇄살인마가 된 기자. 하지만 이 한 줄만으로 그의 범죄를 정의 내리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정말 잔혹한 범행 수법에다 어머니에 대한 병적인 적대심까지, 고령의 여성 청소부를 노렸다라는 비열함이 글쎄요,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범인인데요. 타네스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여러 정황들에 대해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지, 그에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영영 밝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누군가의 아들, 남편, 아버지이기 이전에 분명한 악마였다는 거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